독일이 이겼다고 전 세계가 믿었던 그날, 캐나다 국방부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67조 원짜리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그 거대한 승부의 종지부가 독일의 TKMS로 찍혔다는 소식은 대서양을 넘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단 열흘 만에 이 견고해 보이던 승부의 판도는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성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독일이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유출된 점수표 한 장은 캐나다 전개를 마비시켰고, 자국 잠수함을 제쳐두고 독일에 밀려난 노르웨이는 거센 반발을 쏟아냈으며 베를린의 방산업계는 당혹감에 흔들렸습니다. 캐나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거액을 들여 구매하려 했던 그 잠수함이 실존하는 배가 아니라 아직 설계도 위에 머물러 있는 가상의 기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에게 기회를 뺏겼던 노르웨이와 폴란드, 심지어 중동의 주요 국가들까지 일제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한국의 조선소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열흘.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대역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진실을 끝까지 알릴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리스터 맥킨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전략자산 및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전략가로 수십 년을 몸담아 왔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제 경력을 말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발표가 있던 그날 헬리팩스 해군기지의 대서양, 함대 사령부 앞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67조 원 사업의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 캐나다 총리는 승전보를 알리듯 독일 TKMS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43년 된 노후 잠수함의 그림자를 지우고 태평양을 건너 실물 잠수함을 직접 시승까지 시켜주며 기술력을 입증했던 한국 대신 실체 없는 설계도를 내민 독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발표 직후 지구 반대편 서울의 주식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는 26%, 한화시스템은 19%가 순식간에 폭락하며 한국 경제의 든든한 축이었던 방산 섹터에서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서양의 벽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패배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감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짜 점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의 안보 검토 의결란에 제 서명을 남긴 장본인입니다. 무거운 코트 깃을 파고드는 대서양의 짠바람을 맞으며 조달 부문 최고 책임자인 더글러스 웨일런이 승리의 샴페인 잔을 건네왔습니다. 그는 오만한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적 도전은 여기서 끝났으니 바다의 서열은 이제 다시 정리된 것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그 잔을 차마 받아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침묵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무거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서울발 속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의 주가가 26% 폭락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발표한 바로 그 밤에 한국의 기업들이 겪는 이 참혹한 숫자가 왜 제 가슴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리의 밤에 패자의 숫자가 승자의 그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기현상. 그 불안한 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발표장 한쪽에는 독일 TKMS의 세일즈 총괄 클라우스 린데만이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그 남자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승자의 환희라기보다는 패를 숨긴 노련한 도박사의 비웃음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린데만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실물 잠수함도 없이 설계도만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린데만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0년 전통이 곧 실물입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우리의 설계는 물 위에 떠있는 어설픈 배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으니까요.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저 역시 부끄럽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 문장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발언이었는지 그때는 우리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프레이저 맥커보이,
해군 예비역 대령이자 이번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문장은 단 2줄 뿐이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하시죠, 보좌관님.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서류 가방 안에는 매커보이가 일주일 전 제 책상 위에 말없이 올려두고 갔던 서류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그러나 반드시 세상이 알아야 할 숫자들이 적힌 14장의 평가 요약본이었습니다. 바로 그 종이 한 장이 열흘 뒤 캐나다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관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토론을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독일입니까? 패널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답했습니다. 나토니까요. 안보는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가족,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철석같이 믿어온 안보의 언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8달 전 낯선 한국의 항구 거제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새벽 말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 강철의 불꽃을 튀기며 배를 짓던 사람들, 그리고 제게 시승용 헬멧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주던 함장의 진실한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금고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14장의 사본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힌 2개의 숫자를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92.7 그리고 86.4, 이 두 숫자가 지닌 의미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캐나다에서 축배를 들던 사람들 중 이 숫자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5명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다시 한번 매커보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지 말지 수화기를 든 손이 5초 동안 멈춰 섰습니다. 결국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2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비겁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먼 나라 혹은 값싼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 국가라는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잠수함이라는 극도로 정밀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술 자산에서 한국이 독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오만이 아니라 당시 캐나다 국방부 주류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일종의 확신에 찬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기술이 곧 세계 표준이라는 낡은 공식에 갇혀 있었고, 그 공식에서 벗어난 시도는 모두 무모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공식적인 실무 검토를 위해 거제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더글러스 웨일런의 비웃음과 회의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평가하는 명목상의 절차를 밟기 위해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곳에서 한국이 내세우는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들을 탈락시킬 명분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독일로 기울어져 있었고 제 방문은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제도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거대한 강철판들이 마치 종이처럼 정밀하게 재단되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현장을 안내하던 하나오션의 기술팀장은 한국 잠수함의 설계 철학을 독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건조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3년 된 우리의 낡은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없는 첨단 체계와 독자적인 AIP 기술, 그리고 승조원의 생존율을 극대화한 설계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을 완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데이터와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에서 나오는 묵직한 자신감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가격 경쟁력만 앞세우는 나라로 보았지만 그 거대한 강철의 성벽 안에서 저는 기술 자립을 향한 한국의 처절한 집념을 보았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매일 더 완벽한 기술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유럽의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안주해온 나태함과 정면으로 대비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그들이 건네준 기술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설계의 불완전함과 한국이 제시한 완벽한 실물 중심의 제안서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분명 제가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해온 이 사업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안의 나약함은 여전히 그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웨일런과 펜타곤의 압박, 그리고 제가 30년간 쌓아온 대서양 동맹이라는 철옹성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 거제도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었지만 정치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해야 했던 첫 번째 비겁함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던 한국 잠수함의 역사는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을 체득한 나라, 즉 스승의 그림자 아래 있는 제자라는 프레임은 저를 비롯한 캐나다 국방 고위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 우리의 낡은 세계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었죠. 그로부터 2주 뒤 독일 TKMS의 클라우스 린데만 대표단이 캐나다에 도착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그야말로 화려한 수식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년 전통의 유보트 계보,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대서양 동맹이라는 가족적 결속을 강조했죠. 마지막 장표에는 경제 효과 950억 캐나다 달러, 일자리 72만 개라는 매력적인 숫자가 박혔고 회의실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숫자의 뒤편을 훑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단 한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린데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린데만 씨, 이 경제 효과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근거 내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에게 신뢰가 곧 내역서입니다. 100년의 전통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담보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지는 않죠. 네. 그가 내뱉은 오만한 농담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고 질문을 던진 저만이 오히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고지식한 관료가 된 듯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그리고 우리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그때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프레이저 맥커보이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수함에서만 35년을 보낸 뼛속까지 뱃사람이자 이번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백발, 바닷바람에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항상 낡은 손전등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전등에는 전설 같은 사연이 있었죠. 그가 빅토리아 함장이던 시절, 노후 배관 파손으로 바닷물이 함내로 쏟아지던 절체절명의 밤, 전원이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부하들과 함께 침수구역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던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손전등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잠수함이 승조원의 목숨에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는 그 차가운 어둠을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커보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린데만 씨 귀사가 제안한 21 ECT 모델 말입니다. 그 잠수함이 지금 실물로 존재합니까? 린데만의 미소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노르웨이와 그의 답변은 구차했습니다. 맥커보이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쯤 떨어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더글러스 웨일런이 맥커보이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위협했습니다. 대령평가는 평가답게 하세요.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맥커보이는 어깨에 얹힌 웨일런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평가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깃발로 하지 않고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살벌한 침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쪽에도 서지 않은 채 힘 있는 자의 오만을 방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질 첫 번째 비겁함이었습니다. 3개월 뒤 거제도 조선소 방문 일정이 잡혔을 때 웨일런은 비웃었습니다. 뻔한 성의 표시죠. 탈락시킬 때 뒤탈없게 하는 보험입니다. 가서 파워포인트나 보고 기념품이나 챙겨 옵시다. 저는 그 비웃음에 동조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보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잠수함의 해치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십 년간 다뤄왔던 유럽의 설계 표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케이블과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치된 통제 구역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이 문서상 완벽한 이론의 결정체였다면 한국의 기술은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온 생존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직 발사관의 배치였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도 압도적인 타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설계도상의 배치가 아니라 함정의 무게중심과 수중 기동성까지 고려한 최첨단 공학의 정수였습니다. 함장은 제 의아한 표정을 읽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 배를 만들 때 함정의 속도나 소음뿐만 아니라 승조원들이 24시간 동안 완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까지 데이터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 측은 화려한 경제 효과와 동맹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국은 승조원의 심박수까지 고려한 인간 중심의 기술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내를 둘러보던 중 저는 벽면의 한 용접 부위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게 이어진 강철의 접합부는 눈을 씻고 봐도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틈새 하나하나에 스며든 것은 단순히 기계의 정밀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밤을 지사오며 망치를 두드렸을 이름 없는 용접공들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웨일러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로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지만 그 역시 선체 이음매의 완벽함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천 통읍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뿜어내는 정교함은 그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실체 없는 설계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 그것은 오직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의 갑판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저 아시아의 먼 나라라 치부했던 한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성장했을까? 그들은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았던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 자신들만의 철학과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배 곳곳에 새겨진 정밀함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루어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치를 나와 다시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부두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쉼없이 튀어오르는 용접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불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겪어온 고난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배는 자유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웨일런의 비웃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체를 멍하니 응시하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했던 제 지난 30년의 안보관이 그 차가운 강철 선체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사려던 배는 독일에 있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미래는 지금 제 눈앞에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날 거제도의 새벽은 저에게 그 어떤 브리핑보다도 명확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 그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낡은 사진, 속도산 안창호 선생의 문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건전한 인격이 되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을 넘어 국가와 기업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숭고한 정신과 그것을 실현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함장은 우리를 부두로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날짜의 배를 띄우고 약속한 성능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어온 서름과 고난 속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곧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대한민국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 말은 저의 30년 공직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동맹의 논리나 화려한 경제 지표는 그들의 실천 앞에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서 용접 불꽃이 튀어오르던 거제도의 새벽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쥐고 있던 펜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펜으로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으며, 그 태도의 차이가 10년 뒤, 30년 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제안한 그 진실한 제안서를 들고 돌아가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국 측 임원이 조용히 폭탄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국가의 해군이 30년 동안 스스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 패키지를 모두 이전해 드립니다. 독일이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임대업자라면 한국은 여러분의 해군이 대서양에서 진정한 독립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수함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평생 독일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계약을 검토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웨일러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한국의 실력과 진심 어린 제안 앞에서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배의 갑판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저 아시아의 먼 나라라 치부했던 한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성장했을까? 그들은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았던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 자신들만의 철학과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배의 곳곳에 새겨진 정밀함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루어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치를 나와 다시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부두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쉼없이 튀어오르는 용접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불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만했던 제 지난 30년의 안보관이 그 차가운 강철 선체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려던 배는 독일에 있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미래는 지금 제 눈앞에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날 거제도의 새벽은 저에게 그 어떤 브리핑보다도 명확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 그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의 숫자가 제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웨일러는 이미 다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산업계의 오랜 관행과 나토 동맹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이용해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92.7점 대 86.4점. 이 숫자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흘린 땀방울과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안주함 사이의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이 숫자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잠수함에 검증되지 않은 정비 체계를 문제 삼았고, 누군가는 나토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언급하며 독일의 손을 들어줄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덮었습니다. 14장의 종이 속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지난 30년간 제가 속해 있던 동맹의 질서 속에 안주하며 이 숫자를 조용히 폐기할 것인가? 매커보이 대령은 제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안보와 한국의 기술 자립이라는 두 미래가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기술은 숫자로 말하지만 정치는 깃발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쪽의 편에 설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 배를 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이며 이 배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토와 바다입니다. 그의 말은 묵직한 돌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웨일런이 독일 측 관계자와 함께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발표가 나기도 전부터 그들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맹이 실력 있는 기술력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카르텔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고 14장의 사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커보이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진실을 총리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양심이자 거제도에서 보았던 그 용접 불꽃들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해군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위해 그 신념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복도 저편에서 웨일런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짓밟으려 했던 그 정밀한 숫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화려한 파티를 끝장낼 폭탄이 될 것임을요. 저는 복도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갑판 위에서 보았던 그 굳은 눈빛과 0.1mm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던 김만석 용접공의 손을 떠올리며 저는 그 14장의 진실을 쥐고 당당히 총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목차에 적힌 그 부속서 D는 문서 전체에서 감쪽같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측의 설계 결함과 생산 리스크를 경고해야 할 핵심 장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독일의 혈맹적 가치를 찬양하는 문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덮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92.7점이라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점수는 그렇게 서류상에서 강제로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종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가방 속에 14장의 사본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웨일런은 매우 능숙하게 마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양위선적인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안보의 우선순위는 동맹의 가치에 있으며 기술적 제한은 그 가치를 보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의 고위 관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14장의 서류를 꺼내 바닥에 던져버린다면 30년간 제가 쌓아온 안보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는 파멸하겠지만 적어도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기술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또다시 비겁하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타게 될 낡은 잠수함에 씌울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맥커보이 대령은 회의실 한 구석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말하는 안보가 과연 무엇입니까? 눈앞에 조작된 숫자를 묵인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웨일런이 독일 측 대표단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배를 67조 원에 캐나다에 팔아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캐나다의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웨일런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맥킨지. 당신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캐나다의 안보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죠. 그는 그것이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보가 아니라 방산업계의 카르텔과 정치적 야합이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임을 말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낡은 금고에 그 14장의 사본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독일 TK MS 본사에서는 이번 수주 성공을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물도 없는 배를 팔아치운 대가로 막대한 보너스를 챙겼을 것입니다. 반면 거제도에서 밤새 용접 불꽃을 튀기며 0.1mm의 오차와 싸우던 김만석 씨와 그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차가운 철판 위로 올라섰겠죠. 그들의 땀방울이 독일의 샴페인 잔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비겁한 선택은 결국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자부심마저 독일의 로비스트들에게 팔아넘긴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흘 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그 진실의 폭풍 앞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질지 그때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적 경쟁을 넘어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대한 정치적 알력 다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자는 오직 하나, 본질을 쥐고 있는 자뿐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그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냉정한 관조였습니다. 저는 맥커보이 대령의 말을 들으며 제가 저질렀던 네 번째 비겁함을 떠올렸습니다.
리셉션 파티장에서 로비스트와 마주 앉아있던 웨일런을 보고도 그 봉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지나쳤던 그 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손에 쥐어진 진실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최종 발표를 3주 앞둔 어느 날 독일 TKMS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린데만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잠수함 2척, 그리고 노르웨이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이미 계약되어 있던 5척을 캐나다에 우선 인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합쳐서 7척의 잠수함을 즉각적으로 캐나다에 넘기겠다는 이 선언은 설계도조차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일거에 잠재우는 치명적인 역습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열광했고 웨일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서류를 흔들며 회의실을 휘저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맥킨지. 납기 격차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성의를 보였는데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힘입니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손뼉을 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샴페인 기포가 가시지 않은 제 속에서 묘한 가시 하나가 걸려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기고 있는 도박사가 자기 곳간을 헐어서 상대에게 판을 깔아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해군이 운용해야 할 배를 동맹국을 위해 기꺼이 빼서 내놓는다. 그건 선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자백이었습니다. 대령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맥커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대령은 묵묵히 2개의 납기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한국은 자체 생산 라인에서 약속된 15년 안에 14척 전량을 차질 없이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독일은 이제 자기 나라 해군과 노르웨이의 목까지 뺏어다가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일정표가 아니라 백기투항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로 제작된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백기일 뿐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논평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맹국이 자기 잠수함을 남에게 넘기겠다라고 전 세계에 발표한 이 상황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한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 그것이 지금 캐나다와 독일 사이에 흐르는 실체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샀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된 침묵과 굴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장의 서류 속에 담겨있던 진실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자기들이 왜 링 밖으로 물러났는지, 그 떠난 자들의 침묵만큼 명확한 실력 증명서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버린 그 링 위에는 오직 아시아에서 온 도전자만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져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찰이 아니라 기술의 미래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금요일 독일 대사관 리셉션에서 저는 독일 국방부의 방산 수출 총괄국장 볼프강 크레머를 만났습니다. 린데만이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세일즈맨이었다면 크레머는 정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뼈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훈장 대신 깊은 피로를 눈가에 달고 다니던 그가 위스키 잔을 든 채 발코니에 혼자 서 있기에 가벼운 인사나 건넬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배도 없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보좌관 솔직해집시다. 당신들의 기술 평가에서 우리가 이긴 게 맞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긍정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레머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움이 아닌 서늘한 냉소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는 잔을 반쯤 비우더니 캐나다의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판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그저 깃발이요. 그 배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한국인들은 실제 바다를 누비는 배를 태평양 건너까지 몰고 왔는데 우리는 그저 설계도와 깃발만 흔들었소. 그리고 당신들은 결국 그 화려한 깃발을 사기로 결정을 내린 거요? 저는 당혹스러움에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귀국의 기술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회개요. 그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실사단으로 거제도에 직접 가봤소. 새벽 5시 반, 그 조선소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오래 할 수 없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역시 제가 보았던 그 새벽의 진실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마지막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린데만이 내부 회의에서 노르웨이를 재고 창고라고 부르는 걸 아시오? 동맹의 함대를 재고 창고라 부르는 그 오만함이 오슬로에 닿는 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요. 그는 빈잔을 난간에 두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발코니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대야도 아니건만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승자의 진영 내부에서 새어나온 그 차가운 진실만큼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승부의 진짜 점수가 92.7대 86.4가 아니라 실존하는 강철배와 실체 없는 깃발 사이의 격차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최종 회의 전날 밤 저는 서재 책상 위에 두 물건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왼쪽에는 독일의 화려한 금방 로고가 박힌 가죽 표지의 제안서, 오른쪽에는 함장이 제게 쥐어준 묵직한 도산 안창호함 기념 코인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깊을수록 조용할수록 강하다. 좋은 결정하십시오. 그 말은 저를 뽑아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는 엄중한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매커보이 대령이었습니다. 내일 표결이 어떻게 갈지 산수만 해봐도 뻔한 상황인데 왜 오셨느냐는 제 물음에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지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요. 10년 뒤 누군가 이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때 그 방에 적어도 숫자의 편에 선 사람 한 명은 있었다는 사실이 활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보좌관님의 서명도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제 남은 공직 인생에 짊어질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들이닥친 새벽, 김만석 씨는 그저 묵묵히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낙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용접면을 천천히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배를 기다리는 바다는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신뢰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짧은 대답은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독일의 화려한 파티 소식에 취해 있던 캐나다의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만석 씨, 당신의 그 굳은 살 박인 손이 증명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한 입찰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기술 자립을 이룬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지켜보며 제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금 직면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던 그 샴페인 잔 속의 기포들은 이제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캐나다가 잃어버린 것은 67조 원이라는 돈이나 잠수함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진실을 보고도 외면한 관료들의 비겁함, 그리고 그 비겁함이 앗아간 미래에 안 보였습니다. 매커보이 대령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6.3점의 차이는 사실 기술적 점수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의 기술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철학의 격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던 어느 평화로운 아침, 한국발 뉴스 하나가 조용히 전 세계의 안보 지도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본격화.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이 디젤 잠수함이라는 낡은 왕자를 놓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1년 반을 다투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왕좌 자체를 다음 세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술에 집착하며 낡은 기준을 샀지만 한국은 이미 내일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선서를 마치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 아래 앉은 제 모습은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원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기술평가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능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6.3점 고작 그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참고 자료라고 부르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깃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옆에서 침묵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비겁했던 침묵을 반납하러 나왔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매커보이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끄덕임은 저에게 내리는 마지막 용서이자 이제야 비로소 진실의 편에 섰다는 무언의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온 것은 성벽이 아니라 모래성이었음을 이제는 온 세상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섭섭하죠. 밤새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도 배는 계속 만들어야죠. 이 배를 기다리는 바다가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배를 기다리는 바다가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저 패자의 자존심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저는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예고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커피를 내리던 저는 태블릿에 뜬 기사 하나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발표한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망과 변명으로 가득 찬 문장들을 예상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을 때 내놓곤 하던 성명서들이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입장문의 첫 문장은 제 허를 찔렀습니다. 기대하신 결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전에서 확인한 과제를 밑거름 삼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심판을 탓하는 문구도 상대의 꼼수를 지적하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성능에서 이기고도 정치 논리에 밀려 패배한 회사가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60해를 살아온 저에게 품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존재했지만 그날 아침 지구 반대편의 패자로부터 저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를 배웠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승자의 나라에서 안보를 책임지던 관료가 패자의 성명서를 읽으며 부엌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봤다면 미쳤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 눈물의 정체는 존경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날 한국 대통령도 짧은 글을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앞에서 증명됐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저는 당시에는 그저 의례적인 문구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얼마나 소름 돋는 예언이었는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정 매커보이 대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또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이미 고백한 제 두 번째 비겁함입니다. 수화기를 들려다 멈춘 제 손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손이 너무나 부끄러워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흘 뒤 아침 현관 앞에 배달된 신문 일면이 이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성능 1위는 한국이었다. 그 아래에는 제가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과 똑같은 14장의 요약본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던 그 숫자들이 100만 부의 신문을 통해 거리로 뿌려진 것입니다. 캐나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였습니다. 아침 9시 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소집되었고 야당 원내대표는 신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에 67조 원을 걸었습니다. 존재하는 배를, 그것도 정부의 평가에서 1위를 한 배를 떨어뜨리고서 말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송 토론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나토의 결속을 노래하던 앵커들이 오늘은 점수표를 화면에 띄우고 국민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6.3점의 격차는 어디로 갔는가? 기름을 부은 것은 잠수함 승조원 출신 예비역들이었습니다. 우리는 43년 된 배가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그 배의 어둠을 모르는 자들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아이들의 생명을 결정했다. 그 성명서는 포탄보다 무거웠습니다. 웨일러는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그 방향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해명을 포기하고 유출자 색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예상대로 매커보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오후 기묘한 단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해군 예비역들이 매커보이의 집이 있는 동네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플래카드도 확성기도 거창한 구호도 없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예비역 노인들이 매커보이 대령의 집 담장을 따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였을까요? 백발의 지팡이를 짚은 노병도 있었고 휠체어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낡은 잠수함 휘장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밀 유출 혐의자로 지목된 옛 함장의 집 앞에 차렷 자세로 도열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대열의 맨 끝에 가서 섰습니다. 코트 깃을 바짝 세운 채로요.
옆에 섰던 노병 하나가 저를 곁눈질로 훑었습니다. 당신도 배를 탔소 아니요? 하지만 하마터면 우리 아이들을 그 43년 된 고철배에 태울 뻔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금 자리를 내주듯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저는 그 밤 그 침묵의 대열 속에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 그 어떤 회의보다도 많은 것을 배운 30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조간신문에 그 골목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쏟아져 나온 모든 변명과 사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는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지요. 웨일런의 실수는 저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로 들이닥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늘 반쯤 감겨 나른하던 그의 눈꺼풀이 그날은 끝까지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틀리,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서류에 당신 서명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함. 당신 글씨로 만약 그 배가 가라앉으면 서명한 우리 모두가 같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 입단속들 하시고 위원회가 꾸려지면 말을 맞춥시다. 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회의실에서 한국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라며 비웃던 얼굴, 협박할 때 부드럽게 변하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로비스트의 봉투 위에 얹혀있던 그 탐욕스러운 손바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장님 배가 가라앉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건 검은 짐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나가주시죠. 저는 지금부터 아주 무거워질 예정이니까요. 그가 나간 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14장의 사본, 그리고 그 위에 붙은 포스트잇, 진실은 알 자격이 아니라 의무라는 대령의 문장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탐사 보도로 이름난 기자 클레어 도넬리였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기술 평가를 뒤집은 결제 라인을 추적 중입니다. 둘째 발표, 2주 전 웨일런 국장과 TKMS 로비스트가 리셉션 별실에서 단둘이 만났고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목격하셨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격자, 그 복도에 서 있던 사람,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기자님, 제가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넬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유통기한이 없지만 용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5번째 비겁자가 되느냐, 첫 번째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느냐. 저울 위에 제 남은 인생이 통째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을 거침없이 걷어차 버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다 건너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슬로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의회 긴급질의 소집,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노르웨이의 잠수함이 왜 캐나다로 가는가?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 동맹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국가번호 47 노르웨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틀리 보좌관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에릭 솔베르그 제독입니다. 브뤼셀 시절 나토 회의에서 건너편에 앉아 러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빛내던 북쪽 바다처럼 차가웠던 그 제독이었습니다. 제독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는 본론만 꺼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당신들이 산 그 독일 잠수함 실체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잠수함 5척이 캐나다로 향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묻기도 전에 솔베르그 제독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조되어 러시아와 마주보는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잠수함이 남의 나라 바다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노르웨이 국방부조차 뉴스를 보고서야 깨달았단 말이오. 제독님, 그건 독일 측의 오판입니다. 베를린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지요. 하지만 제독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소. 당신들 나라 언론을 통해 말이오. 재고 창고 베를린의 그 양복 입은 신사분들이 우리 함대를 회의실에서 그렇게 부른다더군. 동맹의 자산을 재고 창고라니. 수화기를 쥔 제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린데만이 노르웨이 함대를 어떻게 비하했는지, 그 단어의 출처가 어디인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 그 단어가 오슬로에 닿는 날 재미있어질 거라던 크레머의 예언이 지금 제 귓가에서 잔인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동맹이 뭔지 아시오? 상대의 바다를 제 바다처럼 걱정해주는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과 베를린은 우리 바다를 그저 참고 품목 취급했소. 였소. 이제 창고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리다. 늦은 밤에 결례했소.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저는 새벽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동안 숨죽여 있던 거대한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오슬로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의회 단상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자국 해군 물량의 제3국 이전에 단 한 번도 동의한 바 없다. 해당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즉각 요구한다. 동맹국끼리 주고받는 통상적인 외교 언어라기엔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수십 년간 다져온 잠수함 공동사업이 하루아침에 최대 위기라는 자막을 달고 전세계 뉴스에 타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 TKMS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4%가 미끄러졌습니다. 본사는 부랴부랴 관련국과 협의 중이며 인도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굴욕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조정될 수 있다는 그 6글자 앞에 캐나다 정계는 얼어붙었습니다. 67조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으며 기대했던 조기 인도분 7척이 사실은 남의 나라 배를 빼앗아 오려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바로 우리 캐나다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의사당에서 신문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배를 샀습니다. 그 배는 남의 나라 물건이었고 이제 그 나라는 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67조 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클레어 도넬리의 특종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라진 부속서 디목체는 버젓이 존재하나 본문에서는 감쪽같이 증발한 8페이지 그리고 발표, 이 주전조달 책임자와 로비스트가 밀실에서 나눈 은밀한 만남의 정황까지 기사 말미에 그녀는 짧고 굵게 적었습니다. 이 자리를 직접 목격한 정부 고위 인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날 밤 저는 도넬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그녀가 받았고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그 복도에 서 있던 사람 바로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요. 저는 1시간 동안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반쯤 닫힌 문틈 낮고 서늘한 협박, 봉투 위에 얹혀있던 탐욕스러운 손바닥, 그리고 92.7이라는 숫자 위에 제 서명을 남겼던 오른손의 죄책감까지. 말하는 동안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이틀 뒤 웨일런이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항상 완벽했던 그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삐뚤어진 넥타이를 본 순간 저는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당신이었군? 우리 같이 가라앉자는 거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배에서 가장 무거운 짐부터 버리는 중입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진실은 알 자격이 아니라 의무라는 대령의 문장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그 주가 지나기 전 정부는 웨일런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독립적인 전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린데만이 본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만했던 깃발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기술의 본질이 증명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커보이 대령은 녹슨 검은 선체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알리스터, 저 고철덩어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부둣가에 찰랑이는 차가운 바닷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3년 전 누군가 저 배를 처음 진수시킬 때는 저 역시 저 검은 선체 안에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낡은 것은 결국 낡은 것으로 남아야 할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은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대령은 가슴 주머니에서 그 낡은 손전등을 꺼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 배는 곧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저 배가 감당했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비로소 빛의 가치를 알게 된 것 아니겠소. 그의 말은 묘하게도 한국의 함장이 건네주었던 도산한창호함 기념 코인의 문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깊을수록 조용할수록 강하다. 우리는 깃발의 화려함에 취해 실체를 보지 못했고 동맹의 논리에 갇혀 기술의 자립이라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대령이 몸으로 막아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불빛처럼 대한민국은 남의 깃발 아래 서는 대신 스스로 강철의 성벽을 쌓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넘어 자신들의 바다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서류 한 장에 숨어 제 양심을 파는 일도
로비스트의 봉투를 모르는 척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손에는 펜 대신 그 함장이 건네준 코인의 단단한 금속 촉감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빅토리아함의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항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좋은 잠수함을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한 동맹이라 부르고 어떤 기술을 신뢰하며 미래의 안보를 누구와 함께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저는 어쩌면 다시는 캐나다 국방부의 복도를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겁했던 관료의 자리를 떠나 진실을 목격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이제 더 맑은 눈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령과 저는 한참 동안 부둣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후회로 점철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주할 내일은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깃발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저 불꽃의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보았습니다. 새벽 5시 반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0.1밀리의 오차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맥커보이 대령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갑시다, 알리스터. 이제 저 새로운 도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시간이 되었소. 헬리팩스의 바다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빛이 시작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동쪽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뜨겁게 다궈지고 있었습니다.